지난 9월 8일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최근 북한군 전술의 운용부대와 장거리 포병부대의 훈련도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최강의 핵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논평 시간에는 하윤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님을 모시고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하며 공세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이유와 그에 대한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법 제정 문제는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2013년에 첫 번째 법 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13년 법 제정을 개정한 것이 이번의 법 제정입니다. 첫 번째 법 제정과 두 번째 법 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북한이 고민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첫 번째 법 제정이 다분히 수세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법 제정은 첫 번째 법 제정에 비해서는 상당히 공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핵보유국, 비핵보유국인 경우에는 엄청난 국력의 차이가 있어도 이것을 상당히 차이를 무산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핵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왕에 북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남북의 국력 차가 엄청나게 크니까 그것을 일단 인정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하는 것은 현실 국제정치에선 굉장히 어려운 문제,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딜레마를 우리가 예상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 북이 비핵화가 되든지 또는 북이 비핵화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북이 가지고 있는 핵 무력이 가지고 있는 그 위력을 상대적으로 감소 또는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대응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남북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생각해 봐서는 국내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의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도 핵무기를 독자적인 핵 능력을 개발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 선택이고, 두 번째는 1991년, 90년대 초에 완전 다 철수되었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는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 미국의 핵을 빌어서 북한 핵과 억지 체제를 만든다고 하는 두 번째 선택지를 논의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초보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억제 체제의 확대 억제 체제라고 하는 세 번째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국내외에 상당히 많은 논의와 갑론을박이 정책 당국자 또는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수많은 오해가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상 효력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한국도 자체 핵 능력을 개발해서 상호 억제 체제를 마련하면 안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와 연관된 국내에서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보면 거의 심한 경우에는 8, 90%까지 일반 국민들의 정서가 그의 호응도를 보이니까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령 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경우에도 완전 시장이 작동하려면은 기회비용과 시장 비용이 제로가 되어야만 그것이 완전한 시장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공급한 후에 여론이 조사를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가 제공되어져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우에는 한국도 이미 핵을 개발해 보려고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북한이 이미 핵을 개발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일반 국민들한테 제공한 후에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가 당시에 초래됐냐?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에 공식적으로 한국의 핵 개발 능력도 있고 불가피하게 남북한의 위기 국면에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공식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4태 전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가온 것은 경제적인 제재가 다가왔습니다.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인 제재가 다가왔습니다. 어떤 경제 제재가 다가왔냐? 당시에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를 처음 짓고 고리 2호기를 미국 수출은행에서 차관을 들여와서 지으려고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미국 당국에서 얘기는 만약 한국이 핵 능력을 군사적 이용을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차관을 제공하기 어렵겠다는 것이 첫 번째 경제적인 제재가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 대통령은 경제적인 제약보다는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겠지만은 쉽사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의 카드는 미국이 한국한테 제시한 카드는 만약 계속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재처리 공장이나 이런 일련의 시설을 시도한다고 하면 한미 간에 그동안 진행돼 왔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연관된 기술 협력 또는 기술 이전은 더 이상 제공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경제 무대에 의해서 기술 무대의 제재 가능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카드는 뭐였냐? 정한국이 독자적인 핵을 개발해서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하려고 하면 한미 군사 동맹에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것의 첫 단계로서는 당시 우리가 추진하고 있었던 한국군 현대화 계획, 그것을 율곡계획이라고 부르는데 그 율곡계획을 지원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하는 군사 동맹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미 군사 동맹을 헤쳐가면서까지 독자적인 핵 능력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북한에 대응한다고 하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어려움에 봉착해서 눈물을 머금고 당시에 박 대통령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북한의 경우를 보십시오. 북한이 1970년대까지는 한국 경제보다 북한 경제가 더 발전 속도가 빠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 한 5, 6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오늘날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대체로 10위권 내에 있다고 한다면 북한은 세계 국가들 중에 최빈국의 10위권에 떨어지는 결과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고 하면 아마도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핵 개발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받게 된 경제 제재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가령 달성한 개혁 개방에서 달성한 두 자릿수의 3, 40년의 경제 성장이나 이럴 수 있는 기회 같은 것을 맞이할 찬스는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에게 만약 한국이 핵을 개발해서 남북의 핵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 결과로서 다가오는 국제적인 정치, 경제, 기술 모든 면에서의 어려움을 다 감내하고 지금 현재의 국가 위상이 현재의 낙후되더라도 핵을 개발할 것이냐고 물어보면은 지금 현재와 같은 여론조사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총체적인 손익계산을 한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독자적인 핵능력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는 플러스 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은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명약관화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기왕에 철수했던 30년 전에 완전 철수했던 전술핵을 다시 빌려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도 핵무기를 반세기 가까이 바라다 본 내 입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상당히 잘 안다는 전문가들조차도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연 미국은 전술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냉전 기간에는 미소가 거의 6만 개 가까이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에 탈냉전이 30년 진행되는 속에서 이제 2천 개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 속에도 전술핵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지금 재배치하겠다고 생각하는 전술핵을 미국이 실제 오늘 현재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최근에 와서는 가지고 있는 핵 무기 보유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로 보면은 대체로 3,70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3,500개는 전략 핵무기입니다. 우리와는 직접 연관이 되지 않는. 그러면 200개 정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량입니다. 그럼 200개는 왜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중에 100개는 유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5개국 6개 그 군용 기지에 나가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100개 정도가 미 국내에 쌓여 있는 최소한의 양입니다. 따라서 아마 우리가 갑자기 전술핵 무기를 나토처럼 그 한반도에 전진 배치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것입니다. 사실상 100기가 그 스톡 쌓여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본격적으로 아시아 조원에서 가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의 정책 당국자나 그 군사문제 전문가들도 합의 기반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 쪽에서. 왜 그러냐면 만약 그것을 재배치한다 그러면 사실상은 국내에 미국 군용기지 지하 방카에 그것을 갖다 놓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핵 전략 묵자가 한반도 주변에 정기적으로 그 주변에 배치된 것보다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회의가 있습니다. 오히려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미국 쪽의 입장이고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사드 하나 배치하는데도 이렇게 고생을 한 국내 여론이 분분한 속에서 만약 미국이 충분히 그것을 재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것을 배치하겠다고 주장하는 그 경우에 그것의 국내적인 합의를 얻어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문제. 세 번째는 남북한 각도에서 보면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한국에게도 비극이고
아시아 태평양에도 비극이고 전 세계 핵 확산에도 비극일 뿐더러 가장 첫 번째 비극은 핵을 개발함으로 의해서 오늘날의 북한의 최빈국의 위치를 겪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다시 전술핵무를 배치한다고 그러면 북한 2,500만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더 이상을 주장하기 어렵게 되는 중요한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그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 타당성을 가지기가 대단히 희박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대안으로서 현재 초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현재 미국의 확대 억제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활용해서 북한의 핵무력을 현실적으로 그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만들 수 있냐 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그 놓여 있는 현실로서의 한미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억제 확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전개되어야 하는 것인가? 지금같이 북한의 본격적인 그 전술핵의 정치전이 시작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두 가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의 문제는 지금 부딪히고 있는 당면의 문제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는 5천만 한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미국이 워싱턴 DC나 뉴욕이나 또는 로스앤젤레스 또는 하와이 같은 데가 핵 위협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이나 또는 한반도가 핵 위협을 받았을 때 그것을 최우선적인 고려를 미국이 할 것인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자체, 그 정보 판단이나 그것에 따른 실질적인 전략 대응을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미국이 그 최종 판단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본격적인 의미에서 한미 간의 제도적인 그 신뢰 보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마련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마 첫 번째 문제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 억제 정책의 확대를 활용한다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작년 이래 미국이 핵 억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조금 더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화시키고 있느냐 하면은 기왕에는 핵 억제라고 하는 말을 Nuclear Deterrence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에서부터 작년 4월 미 국방장관이 그 인도태평양 해군사령관 그 이 취임식에서 공식 선언을 했다시피 미국은 이제 새로운 전쟁을 맞이해서는 단순한 핵 억제 전략에서부터 Integrated Deterrence, 통합 억제 전략으로서의 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금년 이래 본격적인 예산, 무기체계, 전략 이런 것들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차이를 얘기한다면 핵 억제 전략은 핵 대 핵으로
억제한다고 하는 것인데, 통합 억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핵을 핵으로서만 막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 핵, 더 나아가서는 사이버 스페이스, 우주를 통합적으로 포함한 형태의 억제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 있는 것인가? 왜 상대방이 핵을 사용할 위험성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것인가?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두 가지의 효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이버 스페이스나 전략 공간이나 또는 우주 공간을 첨단 기술 장비를 활용해서 그 전략을 전개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핵 무력의 준비, 사용,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을 훨씬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사전에 또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읽어내게 되고, 따라서 정확하게 아마 대응 조처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같이 혁명적으로 발전한 첨단 기술 혁신 과정에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억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술핵으로 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 무기를 흔히 우리가 아까 200기 정도 있다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는 소위 W88이라고 하는 전술핵 무기였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와서는 B61, 12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속도는 적어도 금년 내에 거의 다 바뀌지 않는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데? 그런 첨단 무기 체계가, 첨단 기술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런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공격 목표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되는 상당한 핵무기가 가져오는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B61, 12 같은 것에서 나오는 얘기는, 만약 이것이 어떤 정확한 타겟을,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목표만, 환구만 도려내고 그것이 가져오는 부수적인 효과는 전혀 가져오지 않을 정도의 새로운 억제 수단이 등장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따라서 소위 한국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했다고 하는 삼축 체제, 북이 핵을 사용할지 모른다고 하는 사전 조치, 핵을 사용했을 때 그것을 막는 미사일 대응 체계, 또는 불가피하게 사용하면 한국이 대량 보복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 이런 삼축 체제를 통해서 그것을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미국이 마련하고 있는 Integrated Deterrence는 훨씬 아마 효율적인 억제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일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어떻게 결합시켜 나가냐 하는 것이 아마 현실적인 대안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